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을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분 나오셨는데요.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머니올라 초반에 이제 출연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 구독자가 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초반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것 만드셔서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 현황부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속 이렇게 순조롭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이 이렇게 네. 조정도 안 오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석해 보시기에는 추세적으로 좀 쭉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은 좀 약간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글쎄요, 저는 4월에 종합주가지수가 1,400포인트대에서 이제 9월에 2,400까지 왔으니까요. 네. 단기간에 주가가 그렇게 오르기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전례가 좀 없었나요?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매우 드문, 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네.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주가라는 게 많이 떨어지면은 반등을 하는 속성이 있고 또 많이 올랐다는 게 큰 악재이기 때문에 예.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크게 무너지는 조정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동인이 금리가 낮고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자산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썼고, 예. 이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뭔가 단기 조정은 우리가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9월 초에 미국 나스닥의 조정과 같은 그런 식의 조정이 한국에도 언제든지 나도 이상하진 않은데 예. 이것이 3월 이후 지속이 됐던 어떤 강세 흐름을 네. 꺾을 만한 그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3월 이제 저점 갔을 때 그때 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주식을 투자해 왔던 사람들과 조금 달리 네. 20, 30대 위주로 해가지고 그때 많이 들어오면서 네. 아마 이분들의 기대는 예전과도 달리 좀 계속 이렇게 급등하는 많이 네. 오르는 네. 그런 장세가 반복되길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장세가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의 기대나 경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대부분 이제 경험치에 근거하니까요. 네. 새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장을 보셨으니 네. 그런 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에서 2,400까지 종합주가지수가 한 70% 이상 올랐네요.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증권회사에 1996년도에 입사했는데요. 이런 장이 예.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그랬고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직후인 2009년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한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봐야지, 예. 이렇게 주식을 사자마자 단기간에 70% 오르고 미국의 테슬라 사면은 1,500배 오르고 네. 이런 것들을 이게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3, 4월 달에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샀던 분들은 저는 용기 있는 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에 한국의 개미 투자가들이 과거와 다른 거는 주식시장으로 한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한 게 한 10년 만입니다. 예. 네. 10년 동안 투자를 안 했거든요. 예. 왜 투자를 안 했냐? 과거에 투자를 영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외환위기 직후에 바이코리아 펀드 때 우리나라 가계장을 많이 주식형 펀드에 몰렸고, 예. 2007년, 8년에는 인사이트 펀드로 상징이 되는 또 펀드 붐이 있었거든요. 네. 늘 고가에 들어갔다가 시장이란 건 늘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그럼 또 약세장에 노출이 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을 조금 분해를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 77조 원이 들어왔거든요. 네. 77조 원. 그 중에 한 30조 원 정도는 예. 주가가 쌀 때 3월, 4월에 굉장히 공포에 맞서서 주식을 산 분들이고, 네. 이거 조금 과거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절반 이상의 자금은 또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왔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7월, 8월, 특히 8월 때는 유난히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예. 심지어 은행 예금만은 저희 가족이 네. 주식 투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시장이란 게 다 욕심이고요. 네. 챈들러라고 하는 찰스 킨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돈 버는 걸 주위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건 없다고. 네. 다 욕심 때문에 뒤늦게 들어오고 과거에 사실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이죠. 예. 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예. 뭐 너무 좀 단정적으로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절반 정도는 예전과는 다른 네. 낮았을 때 산 분들이고 한 절반 정도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산 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학개미 현상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도 이런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이끄는 이런 네. 장세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고 뭐 기관이 파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해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유지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그 70년대 우리 증시 역사에서 건설주 파동이라고 중동건설 볼 땐 중동건설 붐 때 네. 건설주가 많이 올랐던 70년대 아. 강세장이 있는데 예. 그때 개인들이 했고 예. 또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태 종합주가 지수가 150에서 1000까지 간 단군 이래 주식시장 가장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150에서 1000까지 갔어요. 예, 그때? 가장 강력한. 사실 뭐 87년, 88년 할 때 우리가 올림픽도 했고 예. 또 경기도 단군 이래 제일 좋았죠. 삼조호황 그때. 참조왕이었죠. 네. 그때도 이제 뭐 소위 뭐 그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가 있었지만 그때 간접 투자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예. 70년대, 80년대까지는 사실상 개인 투자가들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92년도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참여했는데 예.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과거의 신문을 보시면 외국인이 뭘 사는, 외국인이 파는 이런 얘기들 나왔거든요.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던 시장이 92년부터 저는 2019년까지 지속이 됐다고 봐요. 아, 작년까지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샀던 형태는 예. 직접 투자의 형태가 아니고 네. 주식형 펀드에 돈을 맡기는 간접 투자의 형태로 뭐 바이코리아 펀드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도 들어오고 간접 투자 시장도 정상화가 된 이후로 네. 지금처럼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처음 보는 현상을 지난 몇 개월 동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개인들이 과거에 없이 올해 이렇게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온 게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오는 이 현상도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뭐 가능성이랄까 변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네.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면 뭐 그동안도 저금리였는데 네. 금리 자체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멀리하는 국민이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을 외면하고 은행에 자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전 이런 어떤 예금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네. 뭐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이제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이제 조금 조이다 보니 네. 조금 부동산 쪽에서 자금이 이제 네. 좀 이제 넘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절박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박함. 예, 절박함. 네.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특히 뭐 20,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이러다 네. 보니까 뭔가 정상적인 사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과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어느 게 정당하냐. 전 네. 주식 투자도 저는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뭐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뭐 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일자리도 안 생기다 보니까 뭔가 좀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서 네.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구조적 저금리 하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뭐 하나의 선택의 문제고요. 반면에 주택은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건데 예.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뭐 제 생각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정상적으로 뭐 저축해서 이제 서울에서 집 사기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가격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조급함이 네. 야 내가 월급 뭐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또 이 월급 타서 집 사기도 그런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되게 뭐 다른 생각 가지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몇 해 전에 그 젊은이들이 그 몰입했던 그 암호화폐, 암호화폐 예. 저 근저에 흐르는 심리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조급하고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조급증도 저는 묻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위험한 거는 그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분석하면 나오죠. 지금 뭐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신용융자 잔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15조, 16조 역사적 가장 높은 수준까지 늘어났고요. 네. 또 이제 자기 증권을 주식을 담보로 증권회사에 돈을 빌리는 그 주식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 증권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한도가 있거든요. 예. 네. 그게 다 찼을 정도니 외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아.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투자를 하면은요. 예. 이게 늘 강세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난 3월 이후로 6개월을 일단 예외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또 주식이라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확히 고점에서 잘 팔고 또 저점에서 사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도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건 증권이란 종이 쪼가리 사는 게 아니고 예. 기업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는 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의 기대, 마음은 심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은 천천히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면 결국 이게 시간을 사는 형태고 예. 그러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지난 몇 달과 같이 사자마자 오른 건 예외고 사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이건 뭐 약세장도 오고 또 견디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근데 외상으로 주식을 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는 주식 투자가 가진 가장 좋은 장점이 만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주식을 샀어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안 팔면 그 손실이 확정이 되나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벌 수가 있고 제가 앞서서 인사이트 펀드, 바이코리아 펀드, 과거에 펀드 형태로 고점에서 들어왔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손해를 보면서 주식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고점에 들어갔던 바이코리아 펀드, 인사이트 펀드마저도 들고 있으면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가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외상으로 주식을 사면은 그냥 증권회사에서 담보 비율을 떨어지면 알아서 팔아버리거든요. 아. 그럼 이건 시간이 굉장히 제약돼 있는 거고 특히 예. 지금은 주의하셔야 될 게 예.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 단기적으로 조정 없이 주가가 70% 올랐다 그러면 예. 큰 추세와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꽤 강한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주식 샀다 그러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기다리면 그렇죠. 버티면 되니까. 잔파도인데 예. 외상으로 주식을 하면 잔파도에 내 포지션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늘 여윳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이길 확률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특히 지금처럼 단기 급등한 상황에서는 예.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오히려 지금일수록 더 그럼요. 빚내서 하면 안 된다. 주식은 늘 변동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동학 게임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 일단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됩니다만은 또 보면은 일단 펀드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펀드에서는 돈이 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빠졌다.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또 물론 뭐 좋은 점도 장점도 있지만은 또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뭐 이제 저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 녹아 있다고 봐야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몰입을 했던 네. 몇몇 주식 구매 시기가 이게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 맡겼는데 예. 그게 뭐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녹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뭐 제 생각엔 뭐 냉정한 네.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개인 투자가들의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좋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뭔가 이제 지식의 어떤 정보, 지식이라는 게 전달의 수단이 네.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좋은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지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제 생각엔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주식이란 게 고도의 지적인 노력을 해야 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꼭 100%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100% 깨지는 건 맞아요. 네. 이게 노력이란 건 성공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네. 필수 조건은 되는 건데 네.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주식 뭐 돈을 버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가치지만 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경 쓸 일 많은데 네. 간접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대신해 주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네. 조금은 이것을 뭐 에너지의 낭비라고 말하면 적정할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주식 쪽으로 과도한 에너지가 쏟아진 측면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예. 개인 투자가는 기본적으로 이 그 개별화된 분산된 투자 주체고요. 그 기관 투자가는 조금 이제 집중화된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이거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스튜디오십 코드 같은 것들이 네. 주주들의 힘으로 기업을 바꾸는 것, 이 현안에서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이를테면 뭐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을 바꾸고자 하는 거는 개인 투자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전에 뭐 우리나라 그 시민운동 단체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한 것도 예. 소액주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면 결국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건데, 예. 한국은 기관 투자가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조금 좋게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막 비싸게 사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습니까? 감사의 반대 없었잖아요. 저는 뭐 주주들이라고 다독한 건 아니지만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뭔가 기업이나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결핍이 네. 조금 불균형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럼 일단 펀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그렇게 어떤 그 이익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하자. 그리고 직접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선별을 해서 직접 투자하자. 이제 네.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전문가에 맡겨봐도 별로 재미를 네. 못 봤으니 차라리 내가 하지, 뭐 예.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네. 또 하나 특이한 게 그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중국 주식 해외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사는데 네. 실제로 과거보다 좀 달라진 행태인가요? 그럼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펀드를 했던 게 2007년도에 중국 펀드로 돈이 많이 갔고, 또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 펀드로 돈이 많이 갔고요. 예. 근데 2017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하면서, 예. 역시 간접 투자의 형태는 십수년 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고요. 예. 근데 지금처럼 개인이 직접 해외 투자를 하는 거는 거의 2017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근래 처음 보는 현상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 서학개미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 동안에 테슬라가 말씀대로 올해 들어서 5배까지 올랐고 애플도 막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오른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도 열심히 많이들 또 투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사실 되는지. 저는 네. 이제 저 같은 좀 이제 소심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류의 주식이 1년 전에도 비싸 보였거든요. 네. 아. 1년 전에도 많이 올랐고. 예. 근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뭐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네. 네. 이게 그 어떤 그 끝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 맞추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 시장판에서 아웃이 안 될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의 그 권고를 하는, 우리가 집중 투자라는 말보다 나누어서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또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철학에는 예.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거를 알 수도 없고, 설사 네. 저는 테슬라나 지금 뭐 아마존 같은 류의 주식이 예.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그 버블이 언제 꺼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잠정적으로 야, 작년 말만 해도 이게 바닥에서 100배씩 올랐는데 네. 예. PER과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도 해석이 안 되는데, 네. 저는 버블이라고 전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몰면 안 돼요. 네. 본다는 게 어떤? 그쪽의 포지션을 다 가져가는 건 지금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100을 투자하는데 그런 성장주에 100을 투자하는 건 맞진 않고, 네. 특히 성장주 주가에 내재가 된 위험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 사람들을, 성장이란 개념은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네. 야, 뭐 세상이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드는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판단은 맞는데, 우리가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도 인류가 큰 버블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손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로 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인터넷에서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그런 세상을 꿈꿨거든요. 예. 네.
근데 그 판단이 맞았잖아요. 예. 우리가 그 세상이 지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20년 전에 나스닥과 코스닥 시장에서 닷컴 버블 시대를 열 총화로 그 각광을 받았던 기업들은 망한 기업이 태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와 예. 그 변화된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 그 위너가 되느냐는 조금 그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 궁극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이기는 거지. 뭐 이게 테슬라 주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의 그 성장 이익이나 이거를 뭐 이재용 부회장은 알겠습니까? 어떤 생각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다이노믹스 가지고 기업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조금 많이 올랐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통상적인 밸류에이션보다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사 더 뭐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의 포지션을 계속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한 번을 조정해서 또 치명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자격은 저에게 없고 조금 이제 포지션의 밸런스를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시가총액 1위 네. 기업이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높더라도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상한 그런 폭락이라든가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성장하면은 어쨌든 뭐 이런 기업은 사실 망할 리스크는 예를 들면 네. 닷컴 버블 때는 비즈니스 모델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위너들이 망할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어떤 투자건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괜찮은 투자는 없어요. 네. 너무 비싸게 주면 네. 결국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뭐 정부의 규제가 있고 그러긴 하지만 한국의 이통주들은 배당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인데요. 예. 한국의 제일 큰 이동통신 회사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5만 원, 네. 지금 한 2만 한 5, 6천 원 하나요? 20년 동안. 그 기업은 배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배당만 차분히 받아도 저는 뭐 아주 큰 낭패는 안 봤을 것 같은데 예. 아주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에 잘못 걸리면은 네. 시간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시장은 뭐 경제는 굉장히 완만하게 성장하는데요. 기업은 경제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크고 기업이익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큰데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변동성이 더 크다. 예, 그거는 뭐냐면 네.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마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관주의가 아니고요. 네. 주식은 낙관적으로 봐야 돼요. 투자의 기회를 보는 게 맞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72년부터 비슷한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올해까지 39년 동안에 오른 해가 34번이고 떨어진 게 15년이에요. 네. 내가 특별한 어떤 의견이 없으면 연초에 친구랑 내기하실 때 주가가 올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할 때 특별한 견해가 없으면 오른다는 거스른 게 확률 2배 이상이고 외환위기 이후로는 심지어 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낙관론에 서는 건 맞는데 단지 투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과도한 쏠림이 있을 때는 네. 그때는 저는 비판적인 회의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난 3월처럼 또 반대편의 쏠림이 있을 때는 낙관적인 회의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는 저는 적립식으로 하거나 나눠서 투자하면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예. 정말 투자의 리스크는 종목 하나하나 잘못해서 이제 종목이 망하는 리스크가 있고 망하지 않더라도 과하게 비싸게 주식을 사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성장률은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비싸게 사면 위험하다. 네, 그래도 좋은 자산은 없어요. 네. 네, 그런 자격을 가진 자산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실물 경제는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미국이나 외국도 마찬가지로 네. 다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 기업들 실적이 뭐 나쁘거나 적어도 좋지가 못한데 그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실물과 주가의 괴리 현상 이게 네. 지금 최근 주식 시장의 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근데 제 있겠습니까? 생각에는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네. 한 10년 이어져 온 현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산을 사는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걸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경제 활동을 하는데 화폐 영역의 돈도 비슷하게 풀리면 돼요. 네. 근데 지금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뭐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중앙은행들이 너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게 뭐 명백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의 성격이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돈을 풀 수밖에 없다 보는데 뭐 돈을 푸는 중앙은행 입장에서야 야 주가나 부동산이 올라가기를 바라진 않겠죠. 뭐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뭔가 민간 경제 쪽에서 돈을 끌어당길 만한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안 되니까 많은 나라가 다 정부가 하잖아요. 정부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는 시장에서 분배하는 게 좋은데 적어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원하는 데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부동산에서 보는 것처럼 야, 뭐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돈이 풀리니까 이게 정책을 써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자산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이제 뭐 실물 경기가 안 좋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 중앙은행은 자신없이 계속 돈을 풀고 예. 근데 그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실물이나 이런 쪽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 보니까 네. 뭐 제 생각엔 실물 경제보다 혹은 기업 이익보다 주가가 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뭐 포괄적으로는 저금리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금리가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주식은 뭔가 성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성장이 없어도 고금리보다 저금리가 주시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 저금리니까 주가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뭔가 네. 성장이 있으면은 훨씬 많이 갈 수는 있어도 네. 성장이 없는데 저금리 효과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 어렵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주가가 조금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 뭐 조금 영향은 받겠지만 그거를 뭐 어떻게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미국 대선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제가 모두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중요한 축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전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빚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이 계속 늘고 탈환나고 갔던 나라가 사실 일본이긴 해요. 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40%까지 갔거든요. 이제 미국은 이제 올해 100%가 되는 거고요. 100%가. 그럼 일본도 이제 정부가 부채가 많으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도 사주고 또 인위적으로 저금리도 유지하고 정부가 빚이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국민에게 세금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세금을 써야 되니까 네. 금리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일본도 부채가 늘어나면은 증세를 했거든요. 네. 소비세 인상했잖아요. 예. 네. 이 세금 올린다는 건 이제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거에서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은 또 감세를 해주겠대요. 예. 네. 재정적자가 많은데 예. 그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 같고 바이든이 되면 뭐 이제 민주당 기본적으로 그 부자 증세 같은 거 하겠다는 건데 네. 또 기본적으로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케인지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예. 누가 돼도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의 재정이 나빠진다 그러면 이자율을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가 돼서 어떤 정책의 차이보다는 그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게 뭔가 허리띠 졸라매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안 받거나 더 쓰겠다라는 경연의 장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혹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네. 한번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악재가 아닐까 싶고 이건 뭐 제가 뭐 그 8, 90%의 확률로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한 저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도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대폭 감소해 주겠다고 생각하니까 채권 시장에 동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보다 뭐 바이든이 돼도 중국과 각을 세우는 건 계속 갈 것 같고 미국의 금리와 재정 적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관심사입니다.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당장 우리나라 같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니까 네.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까 주식 같은 경우도 빚내서 지금 네.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좀 그럼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사실은 중앙은행이 다 있지만 이게 결국 중앙은행 돈을 찍어내는 건데 이 돈의 권위가 같지는 않거든요. 네. 미국 달러와 주변부 그 신흥국의 그 돈의 가치가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방향추는 미국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과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 밖에 특히 신흥국 자산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